아침 식사를 먹는데 큰 원칙이 있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잘 챙겨 드신다면 하루 종일 식단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후루룩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요, 씹지 않고 먹기 때문에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를 드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 식사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침 식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요? 요즘 뭐 유튜브나 SNS 이런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의사는 아침을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뭐 혼란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 분,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싱거운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대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사에 문제가 있건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을 평생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잘 지내온 사람에게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권해드리는 분들 중에요, 제일 중요한 분들은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공복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부족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대사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근육을 잃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혈당 스파이크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한 사람이야. 또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혈당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켜야 점심 저녁에도 혈당이 안정화가 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 한번 만들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뚝 떨어지면 또 먹게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럼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사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적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을 걸러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복 운동도 좋아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공복 운동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는 마른 비만 환자가 공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빠져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 거와 안 드시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하고 내장 지방이 너무 심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침을 걸러서 대사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해서 12대 12, 14대 10, 그리고 16대 8까지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려가시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대사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침을 굶어도 됩니다.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아침을 굶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아침을 굶어도 나는 충분해,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난 점심 때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침을 굶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서 하시고 나머지는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사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 그리고 어떤 내 공복을 참기 좀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요, 세끼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식단으로 꾸려야 하나요? 아침 식사를 먹는데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포만감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주스 한 잔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나가게 되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10시 정도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를 겪게 돼요.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아침에는 빵, 떡면, 과자, 액상과당 피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또 우리 흔히 먹는 누룽지라든지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스프, 이런 거 정말 안 좋아요.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후루룩 먹게 되는 이런 거를 정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칼로리도 줄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건강하더라.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혈당 수준이 아주 안정이 되더라. 점심에 폭식이 멈췄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게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 무슨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아침에는 계란 2개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먹으면 좋고요. 또 고기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 무가당 땅콩버터에도 일정 정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곁들여서 드시면 좋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드시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콩류 좋잖아요. 콩은요, 콩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콩 자체로 대두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두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일반 콩보다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청국장이라든지 낫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잘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리고 시금치, 호박씨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 보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드신다면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하루 종일 식단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포만감이에요. 이렇게 먹었는데 포만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침에는 포만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침을 먹고 나왔더니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미숫가루 먹고 누룽지 먹고 이러면은 포만감이 많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회사 가서 또 간식 코너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포만감 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또 섬유질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제일 먼저 음식을 먹을 때 1번으로 먹어야 될 게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많이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이 섬유질을 먼저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섬유질을 풍부하게 나물과 야채, 샐러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포만감도 좋아지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닝커피 등 아침에 마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좋나요? 아침에 마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공복에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라는 것들은요, 대사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시간이에요. 아침 공복에는요, 밤새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도 잔잔하고 인슐린 레벨도 잔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아주 단맛이 나는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이라 그러죠. 후루룩 먹는 이런 것들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복이라는 건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 음식을 내 몸에 아주 흡수를 잘해서 내 몸으로 잘 흡수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커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안 먹고 커피부터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안 좋거든요. 오전에 커피 한 잔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는 커피는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우리의 위는요,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 또 이제 대사적으로도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이 잔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침은요, 우리 교감신경이 이제 점점점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데 있어서 코르티졸이라든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흥분을 시켜서 잠을 깨우게 돼요. 이 흥분이 안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교감신경과 이제 코르티졸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복에 커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이 깬다고 느끼겠지만 정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이 됩니다. 갑자기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저는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공복에 비어있는 속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이 커피가 위하고 식도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침 공복에 커피 먹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커피는 먹는 거 좋아요. 오전에 먹는 거 좋은데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은 출근해서 한 9시 정도 업무를 시작할 때, 그때쯤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는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커피가 장운동을 활성화 시켜주거든요.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속에는 이 성분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대변을 보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다 보니 커피에 중독이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는요,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은 적고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 먹어도 대변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아침에 무조건 나는 잠을 깨운다고 아주 일반적인 커피를 먹는다 라는 분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말고 아침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쪽에서 유동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후루룩 먹는 음식은요 아주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냥 씹어서 먹었을 때 160까지 올라갈 혈당을 예상을 했다면요, 후루룩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요 200 이상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씹지 않고 먹기 때문에 위장관, 소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탄수화물로 된 죽, 누룽지, 미숫가루, 수프 이런 거 부드럽다고 자꾸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여서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 씻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내가 아침에 바빠서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성분들 잘 보시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는요 유청 단백질 그리고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보실 때는요 뒷면에 이제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서 탄수화물 함량이 최소한 15g 이하는 돼야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있는 게 좋고 대체 감미료가 없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약 20g 전후가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너무 바빠서 내가 아침에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닥터리가 이런 거 먹지 말래네, 누룽지 뭐 이런 거 먹지 말래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대체할 거를 찾는다면 아침에 잘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는요 드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연구와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두유도 괜찮나요? 아침에 두유 정말 좋죠. 두유는요 정말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극도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딱 먹었는데 단맛이 난다 그러면 이거 잘 만든 두유 아닙니다. 딱 먹었는데 고소한 그 콩 자체의 맛을 잘 낸 이런 것들이라면 뒤에 성분표 보시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5g이야. 저는 2g 이하짜리 먹고 있거든요. 링크에 걸어 드릴게요. 2g 이하짜리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든 두유,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서 먹는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커피는 식전보다는 식후를 추천하시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디카페인 커피라도 공복에 마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커피 자체가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시킬 수 있다는 부분 하나랑요. 더 안 좋은 건요, 위식도를 통과하면서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갑자기 확 나오게 해서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공복에 디카페인 커피나 일반 커피를 먹는 건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꼭 지키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올리니까 그러면서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먹고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변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질리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고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도 저 스스로 합니다. 저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병아리 콩을 삶은 것들 주문해 가지고요. 병아리 콩하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섞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견과류를 좀 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이렇게 먹은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맛이 퍽퍽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추가를 한다 그러면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인 병아리 콩,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인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으면서 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과일인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포만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심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먹을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엔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렇게 먹은 뒤에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신호가 오면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먹는 루틴을 스스로 잘 만들어 주신다면 아침을 보다 건강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아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독 나이 들면서 뱃살만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이라 그래가지고 뱃살이 자꾸 나온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나이살이라는 용어는요, 정식
공식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그 살이 주로 뱃살로 모여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살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모든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만 생기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기초세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깁니다. 여성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르몬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여성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폐경기, 완경이라고 하죠. 이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호르몬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닥을 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요, 폐경이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바닥 수준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초중반이 되면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찌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가임기 때는요, 골반 쪽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체형이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남성하고 똑같이 이 뱃살이 나오는 체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이면서 여성들은 폐경기 즈음이 되면요, 없었던 병들이 다 생겨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성인병에 전초에 다다르면서 성인병이 실제로 생기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각종 이제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이제 뭐 성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남녀 공이 다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 중에 여성들은요, 너무나 급격히 생기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육 감소예요. 근육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아프고 또 근손실이 자꾸 생기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의학계 쪽에서 논의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근육이 너무 빠지게 되고,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비만은 더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몸의 혈당의 저장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근육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숨 쉬고 배설하고 먹고 잠자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활동하지 않을 때도 쓰는 에너지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젊었을 때는 아주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이들 보면은 뭐 겨울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건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몸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을 크게 나누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어디든지 잡으면 잡히는 요것이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이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에 있는 장기 속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온갖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호르몬 조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면요, 내장 지방에서 뿜어내는 온갖 사이토카인들, 나쁜 물질들이 뿜어 나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의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뱃살이 찌게 되는 중년에 있어서의 또 나이살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뱃살이 찌는 이유가 다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살찌는 부위가 다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대부분 이제 살이 찌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의 여성들을 보면은 살이 쪘을 때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살이 찌면요, 무조건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초기에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성인병의 이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은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주로 쌓이다가 나중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폐경기 정도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부위의 변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찌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배만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적절히 일을 해주고 들어가서 쉬고 그럼 췌장도 같이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인슐린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인슐린이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그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면 대사증후군 유형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깊은 속에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의 또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비만이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요, 뱃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게 돼요. 뭐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체내 공복 인슐린 레벨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대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대사를 이루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 단백질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마른 비만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이런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뱃살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을 빼고 근육을 올리려면요,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걷기만 하시거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늘지를 못합니다.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근육이 혈당을 머금었다가 뿜어냈다가 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머금지 못하고 내장 지방이 더 쌓이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늘 틈이 없어요. 뭐 어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계속 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내장 지방이 찐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이 찌는 분들 중에서 운동 방식이 좀 잘못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너무 하시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찔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수면과 스트레스예요. 우리 내장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수면을 못 취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몸이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지금 현대인에게는 이 내장 지방을 쌓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내가 내장 지방이 정말 뱃살이 정말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항상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 산책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식단을 꾸릴 때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정말 강조했잖아요. 단백질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뱃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이 풍부해야 뱃살로 가는 지방이 줄어들고요, 근육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의 섭취량을 정상인에서 봤을 때는 kg당 0.8에서 1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0kg의 성인이라면 60g 정도가 되겠죠. 0.8에서 1.2g이니까 약 1g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요구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1.5g 이상 드셔도 됩니다. 60kg의 성인이라면요,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도 돼요. 또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수육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 시금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의 요구량, 만약에 60g이나 70g 정도 되는 단백질의 요구량이라면 이 요구량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20-30g씩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20-30g, 점심에 20-30g, 저녁에 20-3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혈당이 안정화되어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뱃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식단의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죠.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과일을 갈아낸 주스, 이런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상승하게 만들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들은 이런 빵떡면 과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아니라 통곡류 위주의 적절한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야간 탄수화물 제한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야식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야간에 야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요, 우리 췌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밤사이에는 원래는 혈당이 안정화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 레벨도 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 야식을 먹고 나면요, 혈당이 요동을 쳐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계속 밤새도록 이제 인슐린이, 췌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췌장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들은 정말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인슐린 감수성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절히 나와서 적절히 활동을 하고 우리 몸에서 쉬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이외의 시간에는 간식 같은 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또 좋아지게 하려면 간헐적 단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정도의 완전한 공복 시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이런 공복 시간을 잘 만드시고요, 거기서 성공을 하시면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쭉 만들어 간다면 인슐린이 아주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고 푹 쉬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줄이는 식단에는요, 이런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하길 추천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냥 정상적인 체형이고 약간만 살 더 빼면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의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 대상이 있어요. BMI라고 하죠. 키 몸무게로 계산한 BMI가 30 이상인 경우
경우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요, BMI가 27 이상이면서 30이 안 되더라도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BMI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이제 고도 비만인데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전혀 살이 안 빠지고 각종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 이제 식사 조절을 하고 싶은데 식욕 통제가 안 된다. 밤에도 야식을 시켜 먹고 막 자다 깨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인근 병의원에서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일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실제 진료실에서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뱃살에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대사의 문제를 잘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요, 수면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뱃살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노력 여하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면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를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즐겁게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또 밤새도록 OTT 영화를 볼 거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하는 분들은요, 수면 시간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수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결국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일도 많고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시고 산책이나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생활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종교생활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갖고 계시는 것,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뱃살을 빼시려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본 환자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더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